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비가 주말부터 추적추적 내리면서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꽤 날씨가 다시 추운 초겨울 날씨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춥더라고요. 한 19도, 18도 이렇게 찍히던데 저녁에 또 많이 춥다고 하니까 우리 퇴근길에 또 추위 때문에 감기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지금은 좀 이렇게 외투를 들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비가 내리니까 조금 오늘 출근길은 서둘러서 빗길 위험하지 않게 서둘러서 출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사이의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 주말 사이 실적 발표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주말에 발표하는 기업이 있죠. 또 제가 또 이항현 위원님께 한 주 선물 받아서 주주이기도 한 버크셔 서웨이 실적 발표 내용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FOMC 이후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을까? 금융시장의 변화들 요목조목 확인해 보겠고요. 오늘 월가의 소식은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와 함께 또 월가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와요. 힘찬 출발을 외쳐주세요.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에도 아주 힘찬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국내 증시가 주춤주춤하는 그런 오전장 분위기가 있었다면 뉴욕 증시는 그런 것도 없이 참 강하게 그런 상승을 이어갔다라는 것이 배경이었고요. 10월에 고용이 크게 둔화했다라는 소식 결국에는 사실상 긴축 종료. 그러니까 이게 긴축 종료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면이 있고 일장일단이 있고 그 원인, 종료의 원인이 있을 텐데 고용이 둔화했다라는 거. 어떤 기준을 삼아야 될까요? 팬데믹 이전 수준하고 다시금 그게 돌아가서 경기가 안 좋아서 고용이 둔화된 것인가? 정상화가 된 것인가? 아니면은 비정상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서 고용이 둔화된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겠죠. 어쨌든 고용 둔화, 그런 관련한 지표 발표와 함께 지수는 국채금리 하락, 지수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0.6% 올라서 이제 34,060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0.94% 꽤 올랐죠. 4,358선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1.4% 가까이 오르면서 13,400선을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S&P 500 지수가 5거래, 다우도 5거래, 나스닥 지수는 무려 6거래일째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고요. 주간 단위의 상승률이 거의 평균 5에서 6% 정도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일단 10월에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부문의 고용 얼마나 증가했나 봤더니 15만 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했었던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17만 명 증가였는데 이보다 더 하회를 했습니다. 고용이 그만큼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전월이 무려 30만 명에 육박했거든요. 29만 7천 명이었는데 15만 명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이런 시그널을 보면서 고용 여기가 확실하게 식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12개월 월 평균 고용 증가세가 25만 8천 명인데 이보다도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상외로 강세를 보였던 9월 고용 33만 6천 명 증가해서 하향 수정됐습니다. 얼마까지 하향 수정됐나 봤더니 29만 7천 명 증가로 하향 조정했고 8월 수치 같은 경우에도 22만 7천 명 증가해서 16만 5천 명 증가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10월에 실업률은 어땠을까요? 3.9%로 작년에 1월 기록했었던 수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직전달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가 3.8이었는데 이마저도 웃도는 높은 실업률이 기록이 됐고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1% 올랐습니다. 물론 시장이 예상했었던 4.0보다는 올랐지만 4.3, 직전달의 4.3보다는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타났던 고용 시장에 대한 지표들
여기에 관련해서 토마스 바키 리치먼드 여는 총재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고용시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던 것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선을 그은 게 다음 회의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12월 FOMC 관련해서는 미리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끼기도 했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채금리 하락을 했습니다. 10년물이 4.5, 장중에는 4.5를 또 하회하는 모습들도 나타났고요. 30년물은 4.7% 수준, 2년물은 4.8%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발표된 서비스 지표도 예상보다 부진했는데요. ISM,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미국의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51.8로 직전월이 53.6이었는데 이보다 하회를 했고요. 시장이 53을 예상했는데 역시나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S&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에도 50.6을 기록해서 지난 9월 대비해서는 조금 올랐는데 예비치 50.9보다는 더 낮아진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세요? 경기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고용 꺾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가 좀 흔들릴까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은 고용력이 식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코로나 특수 때문에 많이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어. 그래서 다시 정상화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이거 어떻게 판단하게 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지켜보면 뭐라도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말 사이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대형주 가운데서는 실적은 괜찮았지만 향후 가이던스에서 크게 이제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없었던 애플만이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애프터마켓에서의 움직임이 막 3%까지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좀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M7 종목들 모두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29%, 구글 1.39%, 메타도 1%대 올랐고요. 아마존 0.4%대 그리고 테슬라도 0.6%, 포드나 GM도 함께 올랐는데 엔비디아의 상승이 여러분 가장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3.44%. 그리고 이 밖에 AMD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도 크게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쨍쨍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했지만 다음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할 거다. 근데 비슷할 거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연말에 사실 소비 관련해서 굉장히 위축될 걸로 좀 예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한 기업들이 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 비슷할 거다라는 게 안 좋은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 매출이 실제로 3분기에 좀 밑돈 것을 좀 안 좋게 봤는데 여기에서 맥이나 아이패드 쪽에 있어서는 매출이 계속해서 부진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선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종목들 쭉 보겠습니다. 버크셔웨이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실적 발표 이전에 본장에서는 0.8%대 올랐고요. 얼마나 실적을 발표했는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4조 384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7억 달러 수준이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무려 40% 넘게 증가한 수치고요. 뭐가 그렇게 좋았나 봤더니 보험, 그리고 철도, 유틸리티 등에 투자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말 현금 보유액 가지고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206조 2,464억 정확히 따지자면 이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난 2분기 말보다 더 늘어났고 2년 전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현금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좀 줄이고 있나? 시장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보나 하는 것으로 좀 시각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버크셔웨이 걱정은 하는 거 아니죠? 잘 하시겠죠? 버크셔웨이 본장에서 0.8% 올랐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부 헬스케어 섹터들이 좀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일라일리가 2%대 하락을 했습니다. 일라일리는 워낙에 그 비만 치료 관련해서 실적이 대폭 증가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한 게 시설 설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지만 주사제 그 생산 시설이 워낙에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수요를 맞추는데,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을 하는데 그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다.
내년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요거 수요가 많아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소식 가운데서 주가는 2%대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에버비나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일부 종목들은 하락했지만 파이자 등의 종목들은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국제유가 움직임 요즘에 여러분 관심 많이 뚝 떨어지셨죠. 주말 사이에 국제유가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고 지금 배럴당 WTI 기준으로 $80 선에서 계속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에너지 섹터가 빨간불을 켰습니다. 엑스모빌, 쉐브론 등의 종목들 1% 안팎의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옥시덴트 페트롤리움이나 코노코필립스 등의 종목들도 역시나 하락세 보였습니다. 자, 이 밖에 개별적인 종목들 이슈 하나씩 좀 보자면요. 블록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과 함께 주가가 무려 10% 이상 올랐고요. 드래프트 킹즈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고 역시나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과 함께 16% 넘는 주가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콘텐츠 관련한 종목들도 모두 좋았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도 주가 1에서 2% 강세를 나타난 가운데 역시나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매출 순위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15% 올랐고요. 버거킹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즈, 레스토랑 브랜즈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는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키뱅크에서 투자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재차 올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애프터마켓에서 2% 넘는 상승을 보였고 본장에서는 0.6% 정도 올랐는데요. 이번 주 또 우버 실적 발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쭉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잠시 후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주식할 만하죠?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오르는 장. 누구나 바라는 장인데 이런 장이 계속해서 연출될 수 있을지 이번에는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모두의 바람 아닐까요? 돈 넣으면 다음날 계속해서 불어나면은 너무 좋겠네요. 유수랑한이처럼 내가 1달러를 넣어놨는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2달러가 돼 있고 너무 좋겠는데 지난주 FOMC 이후로 시장이 완전 180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뭐가 달라졌을까요? 반전의 드라마를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좀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11월에 동결도 했지만 12월에도 동결에 대한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커진 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 그 발언 내용, 물론 FOMC 내용은 사실 큰 변화는 사실은 없었지만 사실 파월 의장 그 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완화적이었다. 특히 이제 물가 하락에 대한 좀 기대감도 조금 언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비 일학 성격이지만 노동시장의 그 타이트함이 좀 느슨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언급을 했는데 마침 그 고용 지표들 자체가 그것을 좀 뒷받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죠. 뭐 그 미국의 국채 수급 문제 자체도 사실은 4분기 이제 발행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또 재무부 발표가 나왔고 유가도 다행스럽게 조금 안정을 좀 찾으면서 우리가 좀 기대했던 그 물가 하락, 소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가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이러한 분위기 자체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10년물 국채 또 2년물 국채의 급락으로 왔고요. 뭐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한때 5%를 넘어섰던 것이 4.5%까지 50bp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결국 그 채권 시장 자체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그리고 말씀드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기대감이 결국 이제 국제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그게 뭐 달러의 또 하락으로 이제 급락으로 이어지고 주식 시장은 이제 큰 반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월 달은 뭐 리스크에 완전히 좀 갇혀 있었다라고 하면 11월 FOMC 회의를 좀 기점으로 하면서 그 리스크 자체가 상당히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좀 다가섰다라고 조금 뭐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리스크를 찾으려고 하면은
예, 또 터질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우리가 기대했었던 부분 혹은 이제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고용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 문구 되게 많이 썼잖아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그러니까 고용이 점점 꺾이고 있는 안 좋은 상황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다시 고용이 안 좋아지는 게 경기 침체 쪽으로 키워드를 잡을지 아니면 그냥 경기 침체는 모르겠고 일단은 고용 꺾이는 거 연준이 원하니까 그거 먼저 보는 게 우리는 좋아. 인지도 궁금하고요. 고용 꺾이는 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그냥 정상화로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시장은 좋게 받아들이는 건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예, 뭐 고용시장 흐름이 뭐 추세적으로 둔화가 계속되면 안 좋겠죠. 네. 근데 현재 레벨만 보게 되면 뭐 경기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뭐 지금 실업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3.9%고요. 그리고 일자리 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쪽에서는 고용 시장이 아직 그렇게 큰 타격을 악영향을 주는 수준의 상황은 아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물가 쪽에서의 영향들 그 악영향 자체는 이제 뭔가 좀 줄어들겠구나라는 이제 희망의 어떤 그 시그널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항상 통상적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실업률과 물가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 상반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고용 지표를 보면서 그 관계 자체가 상당 부분 복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반면에 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들이 사실은 확인됐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좀 시장이 그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좀 시장이 좀 반색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화면에 조금 하나 좀 준비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게 뭐 말씀드린 데 실업률과 이제 물가 간의 이제 트레이드오프 상반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여전히 좀 물가가 여전히 높습니다. 높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추세적으로 악화가 될 경우에는 이제 물가 압력 자체가 상당 부분 둔화가 될 수 있다. 그 시그널이 아마도 내년 정도부터는 좀 뚜렷이 가셔야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시장이 아마 큰 환호를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그 고용 지표도 고용 지표지만 사실 하나 조금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노동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노동 생산성도 예, 상당히 올라갔죠. 노동 생산성 올라갔고 단위 노동 비용은 뚝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건 기업 입장에서 비용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단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됐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상당히 앞으로 물가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원재료라든지 뭐 노동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올라가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 그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가 공산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제품으로 가격이 전이가 됐던 이러한 상황이 이제는 이 상황이 조금은 끝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사실은 보이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노동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크게 떨어지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번 얼마 전에 이제 종료가 됐지만 미국의 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임금 상승률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올라가는 상황들이어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임금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물가 압력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겠느냐라고 하면 결국 생산성 향상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0년대 이제 미국의 물가 이후에 상당히 안정성을 좀 보였다. 그러니까 안정화를 갔던 원인 중에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중국의 편입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물가의 어떤 새로운 그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등장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이 IT 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생산성 자체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물가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가 뭐 빅테크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각광을 하는 이유 자체는 뭐 수요 요인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뭐 공장 자동화라든지 AI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 단가를 떨어뜨리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거였는데 그것이 뭐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앞으로 좀 희망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0월 고용 지표 뭐 같이 뭐
고용 지표와 더불어서 나온 이 단위 노동 비용의 하락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시화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줬다라는 부분에서 뭐 국채 시장 특히 이제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이 급락을 했었던 주된 요인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또 발표됐었던 그 서비스업 쪽에 있어서의 PMI 예. 그것도 조금 꺾이고 있는데 예. 이건 또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3분기에 그 좋았던 흐름 자체, 그러니까 성장의 강한 모멘텀 자체가 일단은 좀 둔화된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만약 3분기와 같은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된다. 아무리 물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긴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어떤 필요성 이러한 것들을 계속 던져줄 수밖에 없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물론 ISM 제조업 지수 자체가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부분 자체는 여전히 침체에 대한 우려를 사실은 키우는 부분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업 PMI 지수 이러한 것들 자체가 아직은 50선을 사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제가 그 차트 하나를 좀 그려왔는데요. 뭐 화면에 보시게 되면 그 회색 선으로 보이는 게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ISM 서비스 그 지수를 3대 7 비중으로 해서 이제 가정평균에서 그린 차트인데요. 네. 보면 최근에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급락을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은 사실은 좀 아닌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4분기 미국 경기 자체가 연착륙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 연준에서 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4분기 지금 나온 지표만 보게 되면 한 1.2% 정기비 연율 한 1.2%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3분기에 거의 뭐 5%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 생각해 보면 뭐 1%대 어떤 성장 흐름이라는 건 나쁘지 않은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기 자체가 우리가 아직 침체 이쪽으로 우리가 뭐 의견을 모으기보다는 아직은 경기 연착륙 쪽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은 좀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는 떨어지고 경기는 연착륙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원하는 가장 좋은 그림이 지금 시점에서 사실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고용 지표와 관련돼서 하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그 제가 이게 계속 그 저희 리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드리는 게 이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추이입니다. 목요일마다 항상 저희도 말씀드리고 게, 있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상당히 이제 고용시장의 이제 선행 지표 역할을 상당히 하는데요. 네. 이게 아직은 뭐 21만 건 정도로 상당히 강합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씩은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조금 둔화가 됐다라는 네. 부분을 선행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지표 자체가 통상 침체로 가려고 하면 얼마 정도 가야 되냐면 한 30만 건이 훌쩍 넘어야 됩니다. 지금은 근데 21만 건 정도. 21만 건. 21만 7천 건이니까 여기서 아직도 한 10만에서 한 15만 건 정도는 더 드러나야 미국이 침체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과거 경험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미국 침체 국면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최소한 30만 초반, 많게는 한 40만 건 정도 갔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직 미국 고용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뭐 이번 달은 환호를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좀 탄탄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제 그동안에 너무 이제 강해서 물가 압력을 줬던 부분 자체는 다소 느슨해지는 어떤 시그널은 나왔고 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 침체를 그렇게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당분간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유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조금 악재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 가능성 자체를 조금 볼 수 있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그러면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만약에 막 가파르게 올라가서 30만 건을 또 웃돌면 그때는 또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그렇죠.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진다, 침체한다. 그 밸런스 맞추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미국 경기 자체가 연착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하면 노동시장 자체가 소위 골디락스 국면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화면에 잠깐 하나 좀 보여드리면 제가 미국의 말씀드린 주간 실업 청구 건수하고 실업률을 그려놨는데 결국 어디가 골디락스인가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한 35만 건 이내.
35만 건. 네, 실업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5% 이내 이 정도 수준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가 압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미국 경기 자체는 연착륙 흐름으로 유도할 수 있는 아주 조금 좋은 적합한 레벨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물가 측면에서 보게 되면 좀 타이트한 수준인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조금은 더 느슨해져도 미국 경기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말씀드린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자체를 상당 부분 견인할 수 있는 힘들은 나올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노동시장은 여전히 앞으로 미국 경기라든지 또 미국의 물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 변수로 좀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시는 과정 속에서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자체의 흐름 자체가 앞으로 더 어떻게 돼? 여기서 뭐 다시 또 떨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은 또 노동시장이 뭐 타이트하다든지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이것이 완만하게 사실은 조금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국채 금리도 그렇게 보면은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자체가 한 30만 건 자체가 조금 넘어서기 시작하면 국채 금리는 한 4% 초반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거로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 우리가 고용 시장이 정말 이 골디락스 국면으로 진입을 하면서 뭐 우리가 침체는 얘기는 안 하면서 물가는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으로 좀 전개가 되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숫자 중에서 뭐 인플레이션 숫자를 정말 지겹게 매달 확인하면서 뭐 PC가 어떻게 됐고 CPI가 어떻게 됐고 봤는데 이제는 계속 고용 관련한 요 데이터의 숫자가 몇이 찍히느냐.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잘 유지하면서 골디락스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골디락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또 금융시장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국채금리 하나 보죠.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5까지 떨어졌어요. 향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새 국제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주식 시장보다도 더 변동성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자금들 자체도 보면은 뭐 채권 시장으로 주식 시장으로 또 많이 들어가지만 좀 채권 시장으로도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워낙 50bp 자체의 어떤 단기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급락을 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이른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국채 금리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앞으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건 이제 나오는 이제 경기 지표라든지 또 뭐 고용 지표라든지 뭐 이러한 지표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움직일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14일 날 발표되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자체가 과연 또 한 번 시장에 또 이제 좋은 뉴스를 줄지 이제 그거는 이제 국채 금리의 어떤 추가 하락에 대한 좀 빌미를 좀 제공할 텐데요. 좀 다행스러운 건 이제 10월달 그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가 2.9%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헤드라인 뭐 아직 코어 물가는 조금 높긴 하지만 지금 헤드라인 물가 자체가 한 2.9%를 찍었다라는 부분 자체는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에는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물가도 그렇지만 뭐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변동성을 상당히 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0월 유로존의 물가 자체가 2.9%라는 이제 2%대에 있던 했다라는 신호 자체는 그만큼 뭐 유가라든지 이러한 변동성 그 상승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줄어들었다라는 거 저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월달 미국 물가 자체 헤드라인 자체도 그렇게 보면은 상당히 조금 둔화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사실은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미국 국채 금리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변수가 뭐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게 특히 이제 지목을 할 수 있는 게 10월 17일이 미국의 그 임시 예산안이 이제 데드라인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미국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의 정치 상황을 보게 되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과연 17일까지 이게 통과가 못 된다라고 하면 또 이제 연방 정부 폐쇄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또 들고 뭐 다시 불거질 수 있고 물론 이제 임시 예산을 또 편성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여하튼 또 연방 정부 폐쇄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국제 시장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좀 하락세 자체를 조금은 이제 제어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 뭐 조금은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긴 하지만 조금은 아직은
단기 급락에 대한 부담감들 또 말씀드린 어떤 우리가 좀 뭘 확인하고자 하고 싶은 그러한 심리들을 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좀 숨고르기 국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요 이벤트 자체가 조금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네. 좀 다음 주가 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여부를 좀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달러 강세도 어떻게 좀 진정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 금리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을 하면서 달러의 어떤 강세 분위기 자체도 상당 부분 이제 좀 식히는 그러한 상황이 됐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 좀 주목을 했던 그 엔화 환율, 그러니까 달러 엔 환율을 보게 되면 이게 지난주 초만 해도 이제 BOJ가 좀 유연한 그 YCC 정책을 피면서 150엔 초반까지 이제 올라갔던 것이 149엔까지 이제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달러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세면이고 또 유로 환율 같은 경우도 3분기 사실은 GDP 성장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전기비 마이너스 0.1이 나왔으니까 침체죠. 물가도 사실 높은 걸 생각하면 거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유로화가 상당 부분 강세 반전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미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 또 말씀드린 어떤 디스인플레이션 이러한 것들이 환율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제가 이제 달러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이 자금 흐름에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뭐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소위 이제 신용 경색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염두가 둬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이 두 가지 자체가 대부분 다 하락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결국 이제 국내도 사실 이 신용 경색 우려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는 어떠한 시그널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지난주에 국내 시장도 좀 반색을 좀 한 것 같고 또 우리나라 환율 자체도 워낙 좀 급락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떨어지면 거의 고점 대비해 가서 50원 가까이 한 주 동안 떨어지는 모습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것 같고 또 외환 시장에서 하나 조금 제가 지난주에 눈여겨봤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호주 달러입니다. 호주 달러? 호주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가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2% 거의 3% 가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네. 그럼 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달러 요인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그 호주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7년 만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과 호주 간에 뭔가 관계 개선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이제 호주 달러의 강세를 좀 이끌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보면 이제 중국과 호주의 갈등 물론 이제 미국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있었지만 그러한 갈등 요인 자체가 조금은 뭔가 이 분위기 자체가 좀 뭐 해빙 쪽으로 뭐 아직은 얘기하기 없지만 그래도 7년 만에 이제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뭐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는 않지만 그래도 뭔가 만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도 뭐 진전이 됐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이 분위기 자체가 뭐 말씀드린 뭐 호주 중국과의 관계처럼 더 급진전될지는 뭐 저희가 그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하튼 뭔가 이렇게 해빙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이러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가라든지 금리에는 더 긍정적인 또 달러에는 또 약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회사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인질 협상 자체도 조금 진일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인질 협상도 뭔가 좀 진일보가 되면서 일시적인 휴전 얘기도 사실은 조금 들려오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 자체가 산재해 있고 아직 우리가 그것을 해결된다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뭔가 그 최악의 국면에서는 뭔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좀 보이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내년도 경기라든지 또 물가를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안도를 좀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라도 안도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오늘 제가 호주 달러라는 부분 저도 뭐 지난주에 좀 의외에서 왜 호주 달러가 이렇게 좀 갑자기 강세를 보였나라는 부분에서 뭐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들썩거렸던 부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좀 어떤 뭐랄까요 분위기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타면서 외환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주식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쭉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10월달에 지수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을 때 이거 정말
이번 올해는 끝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FOMC 이후로 정말 180도 반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 우울했던 FOMC 이전 상황이 새벽, 그러니까 동틀역 새벽 가장 어두운 시기였을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말을 또 기대를 살짝은 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있을 때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짚어주시고요.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